깜짝이야. 옆에 있는데 저렇게 벌레성 누워버리네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영상을 좀 솔직하게 제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중국 분들이 분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도 좋고요, 댓글도 좋고, 또 제가 또 선입견을 안 가진다고 해도 어떻게는 또 선입견이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거나 틀렸거나 하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이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많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국기를 바라본다고 해서 같은 리듬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제가 궁금한 두 도시는 베이징과 상해입니다. 두 도시 모두 하나를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걸 또 바라보죠. 하나는 전통의 권위, 또 하나는 현대의 위상이죠. 한 나라 두 얼굴, 그 앞에서 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 두 도시는 전혀 다를까요? 베이징은 국가의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상해는 세계 경계에서 자생적으로 확장되었죠. 그렇게 출발점부터 이미 둘은 달랐습니다. 엄청 크긴 크네요. 혹시 이 광장 들어오는데 12,000원이었다면 좀 과하고요. 그래도 뭔가 있겠죠? 문은 층층이 닫혀있고 구조는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황제의 절대 권위가 깃든 이 공간은 800년 넘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중심을 상징해왔습니다. 도시의 골격은 이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중앙이니까 왕이 지나가던 길이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 지나가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서 지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성의 자는 북극성을 뜻하며 하늘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금은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공간, 그것도 황제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만지면 복이 오나봐. 다들 이렇게 만지네. 이렇게 만지면 돼. 이곳은 권력이 건축이 된 도시입니다. 자금성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단지 황제가 사라졌을 뿐이죠. 반면 상해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19세기 중반 개항과 함께 이 도시는 여러 나라에 의해 분할되고 조각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이 각기 다른 땅을 조개지로 나누었고 건축과 문화, 언어, 법까지도 달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푸둥, 동방명주가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자유경제무역지구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하나의 쇼윈도라고 볼 수 있어요. 붓을 껴가지고 무슨 목걸이를 만드는가 본데? 보글 행운의 목걸이인가? 글자마다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구슬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구슬은 완전함과 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둥근 형태는 하늘을 뜻하고 빛나는 재질은 귀함과 권위를 상징하고요. 과거에는 황제나 귀족만이 옷구슬을 몸에 지닐 수 있었거든요. 구슬은 보호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애들에게 구슬 팔찌를 채우기도 했고 결혼식이나 제사 등의 중요한 의례에 늘 함께 했던 장신구입니다. 상해에 푸둥에 탑을 세우려고 했을 때 구슬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이 탑의 이름은 동방명주, 동쪽에 빛나는 진주라는 뜻이죠. 구조적으로 보면 이 탑은 11개의 구슬이 세로로 연결된 형태로 마치 하늘 위에 구슬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스차하이, 베이징의 오래된 호숫가 거리입니다. 여기가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좀 옛날 정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들 같아요. 진짜 옛날 무슨 세트장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진짜 중국에 온 것 같아요. 상해 있을 때는 그 중국에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확실히 중국이네요. 큰 간판들, 그리고 거리, 이런 것들이 진짜 중국 같아요. 지붕에서 누가 막 뛰어내릴 것 같고 그래요. 왜 중국 무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도리처럼 신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십찰해라고 그러네. 내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여기가 하나의 그냥 얘도 올드타운 같은데 여기 한글도 있다. 북경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네요. 그래요. 이런 데를 와야지. 찾아보니까 스차하이라고 하네. 여기가 10개의 사찰이 있던 호수라는 뜻이긴 한데 지금은 그 사찰은 다 없고 후통이랑 바가 많고 여기가 이제 좀 전통적으로 굉장히 힙한 거리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보다 여기 현지 중국인들이 관광하러 많이 오나 보네요. 전부 중국인들이에요. 어디서나 저렇게 CCTV가 저를 향해서 돌아가는 게 보여요. 배를 탈 수 있어요.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보트가 있고 배터리 보트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48,000원. 저는 혼자라서 탈 수는 없고, 밤이 되면은 귀재거리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끝없이 이어진 음식점들, 연기와 소음, 간판 불빛이 쉼없이 반짝이죠. 이곳은 베이징의 대표적인 야식거리이긴 한데 귀신도 먹으러 오는 거리라는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볼 게 진짜 많아요. 음식점들도 이렇게 있고 옷집들도 있고 볼 게 심심하지 않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산책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늘 무슨 행사 같은 거라나 봐요. 일요일이라. 메인도로에서 약간 이렇게 골목으로 빠지면 약간 한적한데 맛집들도 많이 보이고요. 오히려 구경할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데인가? 유난나?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네요. 어제 만난 중국인 친구가 여기를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강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고즈넉하고 좋아요. 포스탈 뮤지엄 있습니다. 옛날 우체국 상사. 이렇게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겠네. 도장도 찍고. 지금도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주자였나봐요. 이제 끝났어요. 혼자게 들어왔네. 59위안. 일반적인 빅맥이 59위안. 36. 36.5. 빅맥 콤보. 7,000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외국을 가면은, 저기 유럽 쪽에 가면은 만원씩 넘고 12,000원 그러더라고요. 터키조차도 좀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저렴한데 빅맥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도시의 북서쪽 스차하이와 공친 왕부에서는 이곳은 권력의 정원입니다.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데 같은데? 여기는 자전거도 번호판이 있네요. 영업용이라 그런가? 여기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권 번호랑 중국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번호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가르쳐 줄 것 같은데? 헬로. Do you book the ticket? Do you book the ticket? No. No. 5. 那个是예. turn left. Thanks. 40위엔.谢谢. 여기서 표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왔습니다. 보안이 철저하네요. 친절도 하고요. 중국 최대 규모의 개인 저택이라고 해요. 안에 부엌이랑 방이랑 이런 것들이 잔뜩 있나 봐요. 40채 정도 있다는데 청나라의 권력이 숨쉬던 이 공간은 사람보다 구조가 먼저 말을 겁니다. 여기는 층층이 닫힌 문, 마당마다 다른 단의 높이, 모든 것이 위계로 짜여 있죠. 이곳에선 들어가는 방식조차 하나의 예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나 봅니다. 다 복이 돼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한 돌인가 봐요. 사람 형체처럼 생겼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이곳은 공친왕부 내부에 있는 가짜산, 자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공친왕부의 자산은 돌을 쌓아 만든 인공동굴과 미로 같은 통로로 되어 있는데요. 왕족들이 산수를 감당하면서 사색하거나 여름의 더위를 피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죠. 만지면은 거기였나 봐. 물이 흐르나요? 이곳은 곡수유상이라고 작은 물길에 술잔을 띄우고 술잔이 자기 앞에 도착할 때까지 쉬나 그를 짖지 못하면 그 술을 마셔야 했다는 그런 놀이 장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포석전과 비슷하죠. 술 먹던 자리인가? 물론 중국은 상해와 베이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너무 많은 도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수많은 도시의 문화는 결국 이 두 도시 사이 어딘가에서 갈라지고 교차합니다. 빌딩에 이 모퉁이만 돌면은 북강 빌딩이 나옵니다. 육각 분위기가 삼청동 길 같네요. 이게 포토스팟이 있나봐요. 예전에는 지었을 때는 노르망디 빌딩이라고 했어요. 1924년도에 헝가리 건축가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상해 최초로 모퉁이가 둥근 그런 건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북한 빌딩이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됐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서 많이 유명한 사람들 2시인가 하루 다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찍고 있는데 이 건물인가봐요. 사람 부르네. 건물이 뭐가 대단하다고 찍는 거지? 이 건물은 마치 뉴욕의 플랫 아이언처럼 생긴 건물이라고 해서 상해판 플랫 아이언이라고 불립니다. 이 삼각형 모양의 좁은 땅 위에 있는 이 건물은 1924년 프랑스 조개지 중심에 세워졌는데요. 당시로서는 드물게 발코니가 외부로 도드라진 형태로 설계된 중국 최초의 발코니 아파트였다고 해요. 그것은 한때 외국인 고급 주택이었고 문화 대혁명 때는 혁명의 무대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SNS 속에서 가장 감각적인 포토스팟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산리투는 낮엔 카페와 편집숍으로, 밤엔 바와 클럽으로, 이곳은 하루에 2번 얼굴이 바뀌는 동네입니다. 과거에 있는 외교관들이 드나들던 외국인 거리였고요. 지금은 베이징에서 가장 자유로운 감각이 흐르는 거리입니다. 거리엔 로컬 브랜드와 하이엔드 숍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고요. 이건 진짜 새로운 공간이네요. 이게 예쁜 셀들 찍는 겁니다. 어른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예쁜 여자들을 이렇게 찍고 있네요. 그리고 애플 매장도 있고요. 루이비통 매장도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저렇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네요. 자, 여기는 굉장하네요. 여기 뭐 베이징 아닌 것 같은데? 이 산리톤이라는 곳이 그 베이징에서 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산리톤이라고 합니다. 쇼핑하기도 좋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산책하기도 참 좋네요. 깔끔하고, 베이징 와서 이렇게 깔끔한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다 몰려있네. 야, 이게 여기 스타벅스는 굉장히 컨셉츄얼하네요. 젠틀몬 스타인데, 야, 이거 멋있다. 애플은 그렇게 큰데 삼성은 좀 초라하네요. 되게 작다. 여기 신천지 왔는데요. 여기는 분위기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긴 하지만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신천지 이곳은 원래 스쿠먼이라는 상해 특유의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있던 동네였어요. 돌로 된 문틀에 나무 문을 단 구조로 중국 전통과 서양식 건축이 섞인 아주 독특한 형태죠. 20세기 초반에 스쿠먼은 상해 중산층의 일상 공간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점 낡고 버려진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90년대 말부터 도시재생을 시작되는데요. 없애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남기고 새롭게 바꾸는 것을 선택한 상해시는 이 낡은 골목에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그렇게 2001년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을 담아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여기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됐던 뒷골목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정리도 많이 되고 가게들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없었고요. 10년 전이니까 이렇게 가게들도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또 좀 다르네요. 좀 사람이 많네요. 펄도브로 한잔 마셔야겠어요. 커피도 되고 네이버 페이도 되고. 커피. 야, 이 커피가 8,000원이래요. 8,000원. 엄청 비싸죠. 베이징은 기후와 지형상 쌀보다 밀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면 요리와 밀가루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어딜 가든 면 요리 음식점들이 참 많아요. 역시 여기다가 찍어서 먹어야 돼. 국물인 거를 먹어볼게. 사천냉면이란 게 있네요. 그죠? 이게 뭐 면 같은데?
눈가사리 달달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믹스해서 4,000씩 국물 있는 걸 시켰는데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낙제기네 낙제기. 이렇게 전부 다 해서 4,000원. 시원한데 약간 새콤새콤해. 뭐 이렇게 녹색이야? 저 시켰어요. 이거 봐요. 토마토 이걸 시켰는데 딴 걸 시켜가지고 다 못 먹는데 토마토 국수에 이건 3,000원. 삼경채 뭐 있는 것 같은데 고기 국물에 토마토 소스를 넣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황하수? 뭐 그 집이네요. 햄버거도 팔고 11시까지 하네. 만두도 팔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面条 빈트? 路的丝 그쵸. 숨어있네요. 那个便麦面 이렇게 음식점이 왔는데요. 작은 로컬 음식점이 들어갔는데 뒤로 따라오라더니 이렇게 넓은 자리를 선택해주네요. 여기 맛있나봐요. 와,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해봤자 5,000원? 5,000원 밖에 안 해요.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싱겁긴 한데 고기랑 두부, 청경채, 메밀면인가? 아, 좋은데요? 양꼬치, 양꼬치. 상해는 바다가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해산물의 이 식탁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 재료의 신선함과 섬세한 조리법이 발달했죠. 그리고 샤오롱바오는 그런 조리 문화의 결과물이에요. 얇은 피 속에 육즙을 가두는 방식은 정교함과 감각을 중시하는 상해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양고기, 게살, 이 면을 면 자체는 짭조름해 맛있네요. 이거 찍어 먹는 건가 봐요? 부먹 찍먹 이런 건가? 게살향이 엄청 강하네. 아우, 양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약간 비린데요. 맛있어. 맛이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을까? 느끼하지 말라고 10초에 생강을 이렇게 넣었나 봐요. 이 안에 육즙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돼지고기에 게살이 좀 들어가 있네. 중국어를 여기서 먹을까? 저기 항저우 호텔도 영어를 못 하시는 곳이라서 호텔에서 영어가 안 돼? 홍디게 호텔에 요때 영화는 진짜 많아. 아 그러니까 체인이나 아니면 큰 호텔들은 당연히 되지.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갔던 홍디는 그렇게 큰 이런 체인 호텔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중국 호텔이니까 영어를 못 하시고 정말 아예 못 하시고 이번에 항저우에서 간 데는 외국인 가는 동네가 아니라서 영어를 못하지. 사실 뭐야 이게? 아까 우리 디저트처럼 되게 똑같은 거 아닐까 싶어. 이거 조청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조청. 치즈네. 아, 떡이네. 그래 똑같은 거 맛있다. 이게 이름이 뭘까요? 알아도 모른다. 요게 되게 달달한 소스인데 조청 같은 건데 맛있다. 떡을 약간 튀겨가지고. 在汤汁吃更入味。 그치. 와, 이게 뭐야? 이거 생선찜. 와, 파오이. 맛이 다른 거지? 반반. 이게 마라, 이게 마늘. 잘 먹겠습니다. 밥은 왜 없지? 진짜 맛있다. 혼자서는 이렇게 못 먹거든. 그 당연히 이거 없죠. 이런 거 없어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런 걸 먹자고 하는 거지. 그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씨 맨날 면 요리밖에 없고. 오빠 먹어. 맛있어. 맛있지. 근데
마늘. 짜고 맵고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신호등 같은 거 건널 때 빨간불이면 차만하게 건너잖아. 근데 계속 그 자리가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빨리 꺼라. 밖에 나가면은 막 운전해나 하거든? 한국 가서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하다 큰일 났네. 막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아차 이러는 거야.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전 지금 798 예술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별예술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798 예술구는 1950년대 그 독일 군수물자 창고였습니다. 여기 공장이었는데 이 공장을 1990년대 고쳐가지고 여기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차리하더니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예술구가 되었죠. 중국 베이징은 특히 예술에 대해 자체 검열을 하고 있어요. 국가를 비판한 예술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는 2008년 올림픽 경기장 설계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는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을 중국 정권의 선전 도구라며 비판하면서 자신의 나라 중국과 선전을 하죠. 이후에 그는 스촨 대지진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고 천안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그를 체포하고 81일간 구금하기도 했죠. 물론 그는 모든 인터넷 검열 대상이 되었고 그는 결국 유럽으로 도망쳐 현재는 포르투갈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여전히 중국을 비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 아이 웨이웨이도 그의 작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798을 전시한 적이 없고요. 중국 정부 역시 그를 이곳에 초대하지 않았죠. 국가의 허락 없이는 전시할 수 없고 불편한 진실은 벽에 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엔 예술의 자유 대신 잘 포장된 자유의 이미지만 남아있습니다. 798 예술구. 한때는 중국 현대미술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스타벅스와 기념품 가게 그리고 좋아요를 부르는 포토스팟으로 가득하죠. 딱 특유의 공장 모양이죠? 왜 공장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항상.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요. 김형규. 상해에서도 그 예술구가 있던 것처럼 예술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이징 도심지에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여기에 다 몰려있네요. 젊은 친구들이 없는 이유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대요.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다 보니까 집값이 가속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거주할 만큼의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외곽이나 상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일하러 나간대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이 사회의 그 도시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그 좋은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약간 풍경이 상해랑 많이 달라요. 상해 M50은 과거 방직 공장에 있었던 공간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예술촌입니다. 베이징의 798 예술구에 비해 국가의 개입이 적고요. 상업 갤러리와 작가 작업실이 공존하면서 보다 국제적이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Our Korean. Oh yeah? The Korean artist make this? Yeah. And this is her signature. Oh yeah. And we're gonna run her solo exhibition this 17th. This Korean artist painting is here, only here? Yep, represented. Like those actual works. Yep. These are all her original works we're gonna post on next exhibition. It contains with detailed information on the backside. Oh yeah. Like the artist name and the artist name. 문저운. Bonjour. 문저운. Thank you. No problem. Yeah. 여기는 베이징 798 예술구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밀조밀 모든 게 다채롭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골목골목을 들여다보면은 이 전시 공간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맥주를 하나 시켜서 이 컵 항상 이렇게 한 개 나와요. 이렇게 옷을 꿀떡꿀떡 다 벗고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베이징 스타일, 이 중국 스타일인가봐. 베이징은 언젠가 한 번쯤은 오고 싶었고요. 오늘 저녁 밤차 새벽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얘는
뭐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라고 해서 뭐 통제가 심하고 뭐 그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곳은 자금성 근처 그 지역들만 좀 통제가 좀 심하고 나머지들은 사람들이 다 유학 순하고 착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중국에서 조금 불만이었던 것은 베이징은 화장실이 좀 더럽습니다. 전부 쭈그려져서 쓰는 화장실이라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내려요. 하루에 몇 명의 남의 똥을 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유, 밥 먹는 내일이 내려가 여기서 한 10일 정도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나왔어요. 이게 피망 돼지고기 볶음 덮밥. 이게 4,000원.